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후세를 위해 당시의 기록을 남겼다. 그들 중엔 카메라를 들고 참전한 종군 기자들도 있었고 많은 기록들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됐다. 그들의 손에 역사가 되살아났고 그 속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 2차 대전은 최초의 기계화 전쟁이었다. 탱크와 같은 장갑 차량이 살벌한 현대판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새로운 전술 전략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화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탑승원은 좁은 철제 밀실에 갇힌 채 각종 포화를 견뎌야 했고 나날이 발전하는 대전차 전략에 대처해야 했다. 악천후나 험난한 지형도 문제였지만 잦은 고장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의 하나였다. 탱크병들이 전 세계 전쟁터 곳곳에서 직면했던 죽음의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2차 대전만큼 철저하게 과학기술에 의존했던 전쟁은 없었다. 기계가 전쟁의 중심에 서자 전투 양상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돌변해버렸다. 미국은 1945년까지 군용 차량 320만 대를 생산했고 이는 군인 4명당 한 대꼴이라는 엄청난 숫자였다. 현대전을 창안해낸 건 1920년대와 30년대에 활동했던 군사 전략가들이었다. 수천 년 동안 군대는 보병 중심의 기병대가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전쟁 방식은 탱크 등의 장갑 차량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꺼운 철판으로 무장한 채 이들 장갑 차량은 완전 군장을 한 군인 20명 이상을 싣고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다. 기관총은 물론 대포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화력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2차 대전 이전의 전술 전략가들은 탱크가 기병대를 대신하여 적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탱크는 엄청난 무기다. 속도도 빠르고 화력 좋고 게다가 기동성도 그만이기 때문에 기습 공격도 아주 용이하다. 측면과 후미를 기습함으로써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방어할 틈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적은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된 기계화 부대의 활약상은 전술 전략가들이나 전쟁 역사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장갑 차량에 타고 전투를 치른 병사들이 처했던 상황은 말단 보병과 비교해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물론 처음엔 장갑 차량 탑승원들조차도 장점에만 매료되었었다. 당시엔 기갑보병이란 게 뭔지 솔직히 잘 몰랐다. 그냥 막연히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안 걸어도 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기갑 기병은 기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기병은 말을 목욕시키고 말발굽을 점검하고 고삐를 채우고 안장을 닦아야 어딜 가도 가지만 우리는 세차만 하고 바로 트럭에 올라탄다. 진짜 편하다. 기계화 부대의 주력은 뭐니 뭐니 해도 탱크다. 무한 궤도로 움직이는 이 초강력 장갑 무기는 현대전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탑승원은
장병 중에서 임의로 차출됐으며 기갑기병 혹은 탱크병이라고 불렀는데 본인들은 스스로를 그냥 탱크병이라고 칭했다. 짐 로세들 상병은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탑승한 경우였다. 장교가 오더니 나한테 말을 걸었다. 탱크에 타라는 거였다. 포수를 하라는 건데 장교한테 욕은 못하겠고 난 그냥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나 했는데 다시 와서 이러는 거였다. 명령이야. 자네가 포수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따라와. 난 탱크가 싫다. 안 타본 사람은 모른다. 밀실에 갇힌 느낌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겠나. 하여간 난 그렇게 해서 탱크병이 됐다. 탱크병은 불완전하게 설계된 기계에 갇힌 채 위험한 전투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차 대전 이후 국방 예산 부족으로 탱크 제작이 잠시 주춤했었다. 하지만 1940년 탱크를 이용한 독일의 전격 작전으로 프랑스가 초토화되자 미군 당국은 독일의 강력한 장갑 차량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형 탱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미군 탱크는 두 종류다. M3와 M5 스튜어트 탱크는 속도 위주로 제작된 경량급 탱크로 정찰 임무나 측면 기습용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37mm 대포와 기관총 세대가 장착되어 있는 스튜어트 탱크는 탑승인은 넷, 중량 14톤, 최고 속도는 58km다. 미군 기갑부대의 중추는 중형 탱크였다. 경량급보다 약간 크고 중무장을 한 중량급 탱크는 보병을 지원함은 물론 독자적으로 기갑 전투를 벌일 수 있게끔 제작됐다. 2차 대전 당시의 중량급 탱크를 대표하는 M4 셔먼 탱크는 1942년에서 1946년까지 미국에서만 4만 9천 대가 생산됐다. 중량 32톤에 75mm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훗날 포신이 긴 76mm로 바뀌면서 파괴력과 관통력이 크게 향상됐다. 완전 무장한 M4 셔먼 탱크는 고폭탄이나 철갑탄 97발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면 장갑의 두께는 6.25cm고 접근 전용 개폐식 39경 기관총이 전면에 장착되어 있다. 속도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시속 38에서 48km다. 탑승 정원은 5이고 지휘 장교는 포탑에 앉거나 선다. 포탑 안엔 대포를 조준하고 쏘는 포수와 포탄을 장전하는 장전병이 타고 탱크 앞쪽엔 조종을 하면서 전면에 개폐식 기관총을 조작하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타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불쌍한 건 장전병이다. 장전병은 위치가 포탑 뒤쪽인데 75mm 대포는 포 끝 부분이 엄청 큰 데다가 길이 60cm짜리 포탄을 쏘고 나면 포 끝 부분이 포탑 뒤쪽까지 쭉 밀려버린다. 시야도 아주 형편없다. 잔망경을 보거나 포탑과 탱크 전면에 뚫어놓은 작고 가느다란 쪽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시야 문제로 전투 시에 겪는 고충을 탱크병에게서 직접 들어보자. 포탄을 쏠 때마다 연기가 조종석 창을 뿌옇게 흐린다. 대포 소리가 너무 커서 엔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수시로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그러자면 잔망경이나 쪽창에서 눈을 뗄 수밖에 없다.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무전으로 지시를 받다 보니 정작 조종사는 탱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탱크병 하나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돌아가면서 절 수밖에 없었는데 엔진 부분은 밤새도록 따끈따끈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하루씩 엔진실에서 잠을 잤다. 상상을 한번 해보라. 온통 새로 만든 탱크라는 괴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위생 개념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구조중사 앞에 뚜껑 달린 10cm짜리 쇠파이프가 있는데 치즈를 엄청 먹으면 아래가 막혀서 큰 건 안 나오지만 작은 건 길이 없다. 탄피에 적당히 싸서 넘겨주면 장전병이 거기다 쏟아버린다. 그게 화장실이다. 유럽 전선의 탱크병들은 조만간 더욱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엠포 셔먼 탱크는 독일 탱크의 적수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곧바로 대참사로 이어졌다. 독일 탱크병들은 미군 탱크가 오면 이렇게 소리친다. 론슨라이터 온다. 왜 그렇게 무모한지 모르겠다. 빵! 그러면 단 한 방에 불이 붙는다. 탱크병도 함께 말이다. 미군 탱크는 포신이 짧아서 파괴력도 없고 덩치가 커서 멀리서도 보인다. 게다가 철판은 왜 그렇게 얇은 건지 자동차 대국이 만든 탱크치고는 너무나 형편없었다. 독일 탱크병이든 미군 탱크병이든 모두가 엠포 셔먼 탱크를 론슨 라이트라고 불렀다. 그 당시 유행했던 론슨 라이트의 광고 문구가 딱 한 번이면 붙습니다 였기 때문이다. 막강한 밴드나 타이거 탱크는 고사하고 셔먼 탱크는 가장 약한 마크 4한테도 밀렸다. 마크 4는 호신이 길어서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얘기가 좀 달랐다. 일본 탱크는 덩치가 작고 장갑이 얇으며 셔먼 탱크보다도 포신이 짧아서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944년 펠렐류에서 벌어졌던 기갑 전투의 경우 치열한 접전 끝에 단 하루 만에 괴멸시킬 수 있었다. There's a tank there ahead of you. If it's enemy, fire on it. There's a tank dead ahead. 일본 탱크 하나가 후미로 돌아와서 우리 탱크 뒤를 때렸다. 기겁을 해서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고 셔먼이 180도로 포탑을 돌리더니 75mm 한 방으로 일본 탱크 포탑을 날려버렸다. 일본 탱크는 머리 잘린 닭처럼 우왕좌왕했다. 이 차 대전의 경우 탱크 간 전투는 비교적 드문 편이었고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흔한 양상은 적 참호나 포대 사이를 군뱅이처럼 누비고 다니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기갑부대 훈련소에서는 가르친 적도 없고 예상도 하지 않았던 전투 형태였다. 탱크병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배워나가야만 했다. 처음 포탄에 맞으면 누구나 깜짝 놀란다. 훈련된 이렇게 배웠다. 죽어도 멈추지 마라. 하지만 놀라서인지 겁이 나서인지 멈추는 병사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난 계속 달리면서 주변을 살폈다. 멈추진 않았지만 무섭긴 마찬가지였다. 보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셔먼 탱크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짓뭉개고 다니는 무지막지한 살상 무기 같았다. 날씨가 좋고 땅이 고르고 단단한 경우라면 물론 그랬다. 하지만 2차 대전의 전쟁터는 그렇지가 않았고 탱크는 고전을 미연치 못했다. 대부분이 사막과 험난한 산악지형인 북아프리카와 얼음과 눈이 녹아 범벅이 된 유럽의 진흙탕에서 탱크의 기동성은 허점을 드러냈다. 궤도가 고장나거나
카브레터가 막히면 꼼짝없이 서야 했다. 실제로 2차 대전 동안 발생한 탱크 손실의 대부분이 기계 고장이었고 심한 경우엔 75%에 육박했다고 한다. We cannot operate in the ground below. It is too soft. Is that clear? Over. 엄청난 무게도 문제였다. 툭하면 진흙탕에 빠졌고 폭격이 집중돼서 땅이 스프처럼 문드러져 버리면 탱크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다. 빽빽한 관목 숲을 만나도 맥을 추지 못했고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했는데 특히 프랑스 북부가 그랬다. 관목숲이란 게 뭔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할 만했다. 나무는 1층 높이보다 조금 더 컸는데 너무 빽빽하게 서 있어서 앞이 보이질 않았다. 한참 가다 보면 갑자기 뻥! 선두 탱크가 맞은 거다. 그러면 부랴부랴 뒤로 빼야 되는데 그게 영 만만치가 않았고 거기서 그냥 박살이 날 때도 있었다.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태평양 전투에서도 탱크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뜨거운 열대의 기후에서 탱크병들은 빽빽한 정글과 울퉁불퉁한 습지대를 통과해야 했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길을 따라가다가 길이 없어지면 그냥 정글을 관통했다. 그렇게 가다가 꼼짝 못하게 되면 정글에 대고 몇 방 갈겨서 길을 만든 다음에 다시 전진했다. 계속되는 악천후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탱크병들은 쓸데없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요령껏 싸우는 방법도 터득해야 했다. 군사 이론가들은 대포와 기관총을 란사하며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탱크의 모습을 상상했고 1942년엔 실제로 이러한 전투 방식을 실전에 응용해봤다. 하지만 적이 참호의 몸을 숨긴 채 대전차포를 난사하자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미군 탱크는 과격한 돌격전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전투에 임했다. 탱크가 전장을 헤집고 돌격전을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예쁜 소녀에게 접근하려다가 망설이고 다시 용기를 내는 뚱뚱하고 못생긴 소년처럼 행동했다. 조그만 저항에도 멈추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다. 참 안 돼 보였다. 각종 대전차 무기의 취약성을 드러낸 탱크는 독자적인 작전을 포기하고 동업을 모색했다. 역시 보병이 제격이었다. 이는 기계와 인간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협력 관계였다. 작전은 늘 보병이 주도했다. 어떻게 공격할지를 미리 결정한 다음에 탱크가 몇 대나 필요한지를 알려왔다. 그런 다음에 덤불과 도랑을 뒤져서 바주카포나 저격병이 없는지를 살폈다. 탱크병이나 보병이나 서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쪽 피해가 많아도 나머지 한쪽이 그만큼 득을 보게 되니까 결코 헛된 희생은 아니었다. 탱크병을 가장 존중해준 건 역시 보병들이었다. 적이 총격을 가해오면 보병들은 아무데나 몸을 숨기면 됐지만 탱크는 정통으로 맞을 때까지 무조건 움직여야 했다. 우린 탱크병을 존경한다. 용감하니까. 솔직히 나 같으면 죽어도 탱크병은 못할 것 같다. 보통 땐 탱크가 더 안전해 보여도 전투가 시작되면 진짜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갇혀서 개처럼 타 죽으니까. 탱크와 보병의 합동작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교신 문제다. 전쟁 초기엔 휴대용 무전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뚜껑을 닫으면 탱크 안과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눈치껏 임기응변으로 해결했단 얘기다. 보병하고 작전을 상의하려면 내가 고개를 내밀던가 보병이 포탑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어야 했다. 포탑도 일본군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려놔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고개를 내밀었을 때 열려있는 뚜껑이 그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주기 때문인데 솔직히 그래봤자다. 전쟁터 아닌가. 총알은 사방으로 날아다닌다. 태평양 전투의 경우 해병 통신대는 탱크 뒤쪽에 전화식 인터폰을 부착함으로써 통신 문제를 해결했다. 초반엔 AM 무전기를 썼기 때문에 잡음이 많고 자주 끊겨서 탱크 간의 교신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나중엔 잡음이 없는 FM 무전기로 교체됐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태평양 전선에서 해병대 탱크끼리 오가는 무전을 녹음한 것으로 실제 전투 상황이다. The infantry said that they'd like to have you fire over in them green buildings about 11 o'clock to your left with the 3 stacks on. All right. Fire several rounds into that and to the other buildings around there. The infantry have requested it. Over. Good job. Was one just a little long. Let's get this one in the building. We fired at 1,200 yard range, so make it about 1,500. Here we go with an HE. This is Congo to all vehicles. That should be sufficient for that building. 교신이 원활한 상황에서도 탱크 보병 간 합동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 They said there was a machine gun fire going into them from our vehicles. I don't think there is, but that's what they said. Over. 탱크로 빈터를 가로질러 보병들을 위해 길을 터주면서 저격병이나 기관총 진지가 없는지 살폈다. 일진이 진격할 때 갑자기 적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우리 병사가 맞았다. 분명히 내 잘못이었다. 기관총을 못 봤던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이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크리스코 병장은 1944년 팔레저 갭 전투에서 치명적인 5인 사격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난 포탄이 장전되는 대로 곧바로 75mm 대포로 숲을 난타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병이 다급하게 손을 휘젓는 모습이 잔망경에 잡혔고 난 다급하게 뚜껑을 열고 몸을 내밀어 그쪽을 봤다. 쏘지마, 우리 편이야. 그 보병이 소리쳤다. 나는 포격을 멈추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명령을 내린 것은 탱크 지휘를 맡았던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 장교였지만 스티브 크리스코 병장은 그 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다음 날 안 거지만 그 신참 장교는 좌측은 쏘지 말라는 것을 좌측을 쏘라는 걸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그 장교와는 그걸로 끝이었다. 다시는 함께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 이러한 실수는 유럽은 물론 태평양 전선에서도 여러 번 발생했지만 탱크와 보병의 합동작전은 그래도 상당히 효과적인 편이었다. 부상병들은 후방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실어나르는 것도 탱크의 몫이었다. 탱크 보병 간 합동작전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합동작전에도 불구하고 적의 막강한 대전차 무기와 탱크를 목표로 삼는 전술적 위협은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탱크병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다. 탈출하려고 애를 써봐야 문 2개가 모두 화염과 연기에 꽉 막혀 있다. 앉은 채로 개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전쟁터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 경우도 있어서 미처 전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유럽은 물론 태평양 전선에서는 특히 상륙작전을 통해서 탱크가 적 영토에 진입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파도가 심하거나 적의 화력이 막강하면 해안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배에서 내렸는데 탱크의 무게 때문에 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 물론 제대로 해안에 당도한 탱크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포탄에 맞아 구멍이 나자 물이 새어 들어왔다. 배터리에도 맞았는지 염산 거품까지 생겨서 결국 뚜껑을 열어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젠 물이 너무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죽는 줄만 알았다. 상륙작전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던 탱크병들은 끈적끈적한 화학물질로 나름대로 방수 처리를 하기 시작했다. T6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유물을 부착해서 탱크를 물 위로 띄우고 기관총을 쏘아가며 해안에 상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토록 어렵게 해안 상륙에 성공했건만 적 대전차포의 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즉시 죽을 확률이 몇 배나 높아진다. 북아프리카나 유럽 전선의 경우 원래는 대공포로 개발한 것이지만 독일의 88mm 대포는 탄도 속도가 빠르고 궤도가 직선에 가까워서 탱크 킬러로 이름을 날렸고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탱크병들은 88mm 대포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탁 트인 공간으로 막 나왔을 때 88mm의 정통으로 맞았다. 난 도망쳐 하고 소리쳤고 순간 탱크는 화염에 휩싸였다. 난 겨우 포탑을 빠져나왔다. 맞았는지 군화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땅에 몸을 구르면서 탱크 쪽을 봤는데 겨우 빠져나온 장전병은 온몸이 불길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보수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내 헬멧에 그의 살점이 붙어 있었다. 독일군이 애용하던 대전차 무기는 판저 파우스트였는데 어깨에 걸고 쏘는 일종의 바추가포였다. 화면에 보이듯이 가까이 다가갈 수만 있으면 단 한 방에 탱크를 멈추게 하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다. 판저 파우스트는 철갑 12.5cm를 뚫을 수 있는 풋볼이라는 탄두를 사용했는데 쇼먼 탱크의 장갑 두께가 6.25cm니까 맞으면 그대로 황천행이란 얘기다. 탱크병들은 오래지 않아서 쇼먼 탱크의 장갑이 너무 얇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못 쓰게 된 타이어라든가 나무 판자, 모래주머니 등을 포탑 측면이나 접합부 등 취약 부분에 잔뜩 쌓아서 탱크의 방어력을 높였다. 하지만 심리적 위안만 줄 뿐 별 도움은 못 됐다. 태평양 전선의 경우 목숨을 내놓은 채 빽빽한 밀림을 뚫고 다녀야 했다. 일본군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완충 장치나 철갑이 비교적 얇은 탱크 바닥에 자석 폭탄을 붙였고 급한 경우엔 자살 폭탄 공격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인데 탱크병들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곧 개발해냈다. 탱크에 폭탄을 붙여놓으려고 일본군들이 몰래 다가오기 때문에 정글에 들어가면 탱크끼리 주변에다가 서로 기관총을 쏘아주거나 보병한테 등 좀 긁어줘 그러면 보병이 탱크 주변을 마구 갈게 됐는데 가끔은 잔망경에 맞을까 걱정이 됐다. 육군이든 해병이든 탱크를 지휘하는 장교는 특히나 목숨을 내맡기고 전투에 임해야 했다. 저격병 때문이다.
늘 주변을 살피느라 몸을 밖으로 내놓고 있는 게 문제였다. 머리를 내놓기 때문에 지휘 장교는 늘 적에게 노출된 상태다. 뚜껑을 닫으면 잔망경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시야가 엉망이다. 결국 머리를 내놓게 되는데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습이 적의 입장에서 보면 꼭 돌출식 사격 연습용 표적처럼 보일 것이다. 아무리 세심하게 살펴도 대전차 지뢰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제로 거의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뢰 제거반도 기계로 감지하여서 제거하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잘 찾지 못한다. 게다가 태평양 전선의 일본군들은 갖가지 비원종을 만들어냈다. 대전차 지뢰에 폭격기용 250kg급 대형 폭탄을 연결해서 탱크 접근 예상 지역에 묻어놓는다. 화면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위에 언급한 대전차 지뢰에 당한 탱크의 모습이다. 탱크 하나가 지뢰를 밟았다. 지뢰 밑에 150kg급 폭탄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탱크가 하늘로 치솟았다. 병사 둘이 샴페인 마개처럼 허공으로 튀어올랐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탱크는 땅에 떨어지면서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엔진이 폭발해버렸다. 불길 때문에 사람은 결국 못 꺼냈다. 비상 탈출구를 열어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대전차 지뢰, 판저 파우스트, 대전차포, 독일 탱크 뭐든 상관없었다. 한 방 맞았을 때 재빨리 탈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탱크가 고폭탄에 맞으면 불지옥이 따로 없고 불길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타오른다. 탱크에 갇힌 채 타죽은 병사들의 군번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개목걸이 상자란 게 있다. 죽은 병사들 군번을 모아놓은 상자를 그렇게 부른다. 하여간 그건 용광로에 들어가서 휘적거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일단 조종석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 군번은 거기 있었다. 시체는 보지도 않았다. 너무나 끔찍한 경험이었다. 게다가 난 내일도 탱크를 타야 한다.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것이다. 탱크가 폭발하면 그걸로 끝장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탱크는 계속 싸웠다.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유럽의 진흙탕에서, 열사의 태평양 군도에서 탱크병 수천 명이 병사들 표현대로 개처럼 죽어간다. 개처럼 죽으면서도 그들은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 중에서 탱크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태평양의 작은 화산섬 이오지마에서였다. 작업을 하다가 담배를 한 대씩 피웠다. 기가 막힌 광경이었다. 줄줄이 늘어선 일본군 시체는 4,500구는 좋게 될 것 같았다. 전부 일본군 포로들이 꺼내다가 늘어놓은 것이다. 냄새도 지독했지만 보기가 더 끔찍했다. 우리가 좀 심하게 공격한 모양이다. 이오지마 전투 내내 해병 탱크 부대는 극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오지마에 투입된 해병은 작전 며칠 전에 배에 올랐고 작전 암호명은 디태치먼트였다. 어머님 보세요. 한참 후에야 이 편지를 받게 될 거예요. 하여간 저는 곧 작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바쁠 거고요.
전투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배에 타고 있어요. 좋아요. 깨끗하고 음식도 좋고요. 특히 작전 직전에는요. 제가 타는 탱크 이름은 케이프타운 43호예요. 위필드 상병이 언급한 케이프타운 43호는 이오지마 침공작전에 투입된 3개 대대 총 150대 중의 하나로 제4 탱크대대 C중대 소속이었다. 다른 해병들과 마찬가지로 위필드도 유언 비슷한 편지를 썼다. 한동안 편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들 위필드 올린. 이틀 동안 쉬지 않고 한포 사격이 이어졌고 수라바치산 정상에 위치한 일본군 방어 진지는 쑥밭이 됐다. 그럼에도 반격이 의외로 시들하자 탱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린 일본 방어선이 무력화됐다고 생각했고 보병이 들어가서 사나흘 동안만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해병 일진이 상륙했을 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해졌다. 일본군은 벙커와 동굴 속에 숨은 채 한포 사격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의 화력에 압도당한 보병은 해안에 엎드린 채 애타게 탱크 지원을 요청했다. 탱크 일진이 서둘러 상륙정에 올랐고 지체 없이 해안을 향해 출발했다. 파도가 심한 데다 일본군 화력이 너무 맹렬해서 상륙이 영 만만치가 않았다. 당시 중대장은 로버트 니먼 대위였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배가 침몰하지 않은 건 철갑이 너무 얇아서 일본군이 쏜 포탄이 터지지 않은 채 배를 그대로 관통했기 때문이었다. 답답해서 미칠 뻔했다. 해안에 탱크를 대야 하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다. 종군 특파원 딩 모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There are several of these amphibious landing craft coming in for landing with us at this time, and as these ships moved in toward the beach, they drew quite a bit of fire. So the tanks that were landed earlier this morning were bogged down in soft sand. We don't know just what sort of a reception we're going to have when we get in there, although we have a pretty good idea. These artillery and mortars that are edging the beach there on the high spots of ground to the north and south ends of the beach lay down a rather effective screen. 몇 시간 동안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셔먼 탱크가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상륙정에서 내리자마자 잔망경으로 상황부터 살폈다. 부상자와 전사자가 해안 가득했다. 절대 존 웨인이 나오는 전쟁 영화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사나흘밖에 안 걸린다던 전투는 피를 부르면서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었다. 보병에게 탱크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화산섬이라서 자연 엄폐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의 화력이 심해질 때마다 보병은 탱크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Hoppy, this is Bob. Watch those infantrymen in front of you now if they don't get the muzzle blast. Be very careful of that. This is Congo to Fred and all vehicles. Cease firing. Do not fire any more rounds now unless you see enemy opening up. The infantry wish to go forward and do not want us to fire. Right up by platoon. 일본군을 동굴에서 끌어내는 것은 탱크의 몫이었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특별하게 개조한 셔먼 탱크가 위력을 발휘했다. 이오지마에서 가장 화력이 돋보이는 것은 단연 불도저 탱크였다. 불도저처럼 흙을 끌어모아다가 동굴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다.
사탄 혹은 지퍼라이트라고 불리는 화염방사 탱크도 자주 사용됐는데 네이팜 화합물로 만든 불길을 동굴 속에 쏟아부어서 송두리째 태워버렸다. 극히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적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전투가 극에 달했을 땐 하루에 네이팜 37,000리터 이상을 뿜어냈다. 네이팜 화합물을 섞고 탱크를 수리하느라 정비팀은 하루 24시간 풀로 가동됐다. 탱크 수리나 정비가 없을 땐 하루 종일 꿀꿀이죽이라 불리는 네이팜 화합물을 섞었는데 매일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몇 개씩이나 계속 만들어야만 했다. 보병과 탱크가 끈질기게 합동작전을 벌인 결과 마침내 일본군 저항을 모두 잠재울 수가 있었다. 이맘때쯤 웨필드 상병이 속한 케이프타운 43호는 지뢰를 밟고 폭발한 탱크의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중대장이었던 리먼 대위는 웨필드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작전 2주차에 아드님이 탄 탱크가 적 방어선을 공략하는 선두에 섰다가 지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병사 하나만 충격으로 운 좋게 튕겨나오고 아드님을 포함하여 나머지 병사 넷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대전차 지뢰에 폭파당한 탱크는 케이프타운 43호를 비롯하여 모두 32대였다. 폐기 처분된 탱크까지 합치면 총 47대였는데 이는 태평양 전선 최대의 손실로 기록됐다. 영웅적인 최후를 맞이한 웨이먼 웨필드 상병에겐 청동 성장이 수여됐는데 평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전우는 웨필드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아드님의 죽음에 충격이 크시겠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저희 모두 목숨을 걸고 그 친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친구 말투나 눈길이 그랬고 그 무렵엔 머리도 길렀고요. 죽을 줄 알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위험한 임무를 도맡아 했거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의 양상은 급변했다. 하지만 2차 대전 내내 힘겹고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탱크병들은 무기의 그늘 속에 갇혀있지 않았으며 2차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도 결코 기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계를 조작하고 조종하던 우리들 인간이었다.